강제추행 기준 똑같이 만졌는데 한 명은 무죄, 한 명은 처벌받은 이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체 접촉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처벌이 되나요?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두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술자리에서 여성의 허리를 만졌고 다른 사람은 어깨와 등을 여러 차례 만졌는데요. 그런데 두 사건의 결과는 달랐어요. 끝까지 보시면 왜 비슷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도 한 사건은 혐의를 다퉈볼 수 있었고 다른 사건은 선처를 준비해야 했는지 그 차이를 알게 되실 겁니다. 대부분은 어디를 만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의성이 있는지가 결과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건 전후에 몇 분 그리고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한 행동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수사기관이 강제추행 사건을 실제로 무엇부터 확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도 무엇이는지 알려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하나면 내 사건이 무죄를 다퉈야 하는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생길 겁니다. 반갑습니다. 10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 현재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앞에서 두 사건을 말씀드렸죠.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회사 회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남성은 직장 동료 여성과 술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여성의 허리에 손을 댔고요. 여성은 곧바로 몸을 피했습니다. 남성은 다시 한번 여성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여성에게 추근댔습니다. 며칠 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허리를 만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결과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술자리였습니다. 남성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의 어깨와 등을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실제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술자리 이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평소에도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됐다는 접촉 이후에도 두 사람은 상당한 시간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았고요. 그러다 관계가 틀어졌어요.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만졌으니까 두 번째 사건이 더 위험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 사건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어디를 만졌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신체 부위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의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는 것부터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가 된 신체 접촉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그 맥락을 봐야 한다는 거죠.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대화를 했고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행동과 대화가 이어졌어요.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흐름들을 확인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는 건요, 접촉이 발생한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거리를 두고 있었는지, 갑작스럽게 신체를 잡았는지, 상대방이 몸을 피했는지, 거부했는데 다시 접촉했는지, 접촉이 한 번에 끝났는지 반복됐는지.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손을 뿌리쳤는데 다시 허리를 감쌌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허리를 만졌다는 그런 사실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접촉이 반복됐다는 흐름을 함께 판단하는 거죠. 반대로 어깨나 등을 여러 차례 만졌다고 해보겠습니다. 횟수만 보면 더 불리해 보여요. 그런데 사건 이전부터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접촉이 발생한 상황은 어떠했는지,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건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사정에 따라 사건의 판단은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를 만지면 유죄고 어디를 만지면 무죄다 라는 공식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강제추행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에 상대방한테 먼저 연락하는 겁니다. 야, 그날 너도 아무 말 안 했잖아.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거야? 나 무고죄로 너 고소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반대로 겁이 나서 사과부터 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줘. 고소만 치워해줘. 본인은 건을 해결하려고 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들이 나중에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될 수 있어요. 특히 사건 당시에는 명확하지 않았던 사실관계가 경찰 연락 이후의 메시지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에게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기 전에 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건을 복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행동이 있어요. 자, 휴대전화, 메모장을 펴십시오. 그리고 사건 당일을 시간 순서대로 천천히 적어보세요. 누가 먼저 연락했을까? 우리가 몇 시에 만났지? 어디에서 술을 마셨지? 그때 누가 함께 있었지? 문제가 된 접촉행위, 이런 건 언제 발생했지? 그때 상대방이 무슨 반응 보였더라? 그때 이후 우리가 어디로 이동했었지? 그날 이후 우리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지? 이렇게 기억나는 것부터 적으시고요. 그리고 기억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찾으십시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카드 결제 내역, 택시 이용 내역, 주변 CCTV까지, 그리고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 이런 자료들이 사건을 복원하는 단서가 됩니다. 특히 CCTV는요,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날짜가 잡힌 뒤에야 부랴부랴 CCTV를 찾으러 가는데요, 그때는 이미 영상이 삭제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장면이 있었더라도 자료가 사라지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서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기 전에 사라질지도 모를 증거부터 빨리 찾으러 가야 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두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남성은 허리를 만진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본인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흐름을 확인해 보니까 상대방은 접촉 직후에 몸을 피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성이 다시 가까이 다가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CCTV 영상에도 당시 일부 상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어요 라는 주장만으로는 사건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사건은요, 달랐어요. 신체 접촉 횟수만 보면 오히려 더 많았죠. 하지만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평소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있었고요. 접촉 이후의 상황과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다투기 위해 검토해야 할 객관적인 자료들이 존재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대응 방향이 갈립니다. 어떤 사건은 혐의를 다퉈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맥락과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죠. 반대로 어떤 사건은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CCTV가 명확하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목격자가 있고 사건 이후 인정하는 메시지까지 남아있어요. 이런 사건에서는요, 무조건 무죄 주장하면요, 오히려 대응할 수 있는 시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뭘 해야 할까요? 바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반성의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과 관계와 과거 전력과 전후 관계와 사건 경위도 정리해야 하고요. 처분을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처음부터 무조건 부인하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제야 말을 바꾸는 거죠. 급하게 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건인데 경찰 연락이 무서워서 먼저 사과부터 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거죠.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사건이 어떤 유형의 사건인지 경찰 조사 전에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억울하다면 무엇이 억울한지 증거로 설명해야 해요.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피해 회복과 선처 준비를 언제 시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하려면 가장 먼저 내 사건, 시간 순서대로 복원하는 게 먼저인 거죠.
결국 강제추행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건 어디를 만졌느냐라는 한 장면이 아니라 그 장면의 앞과 뒤를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 판단이나 대응이 어렵다면 그게 바로 오랜 기간 사건을 진행해본 변호사의 역할이죠. 따라서 혼자 판단하기보다 꼭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조언 하나가 인생을 가를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핵심 정리입니다. 첫째, 강제추행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만으로 유죄와 무죄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셋째, 접촉의 방식과 상대방의 반응,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의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넷째,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복원하고 사라질 수 있는 증거를 먼저 확보한 다음 무죄를 다툴지 선처를 부탁할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가 생겨서 신고를 당했거나 억울하게 신고당하셨다면 경찰 조사 받기 전에 딱 한 번만 저와 상의하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아래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연락처 남겨뒀으니 지금 막막하신 분은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사건의 방향 저와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저는 끝까지 의뢰인 편에 서겠습니다. 무고한 체변에서는 여러분에게 무료로 원나잇에 대해서 고소당하지 않는 원칙, 무고죄에 대응하는 법 같은 무료 이북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하신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고죄에 대응하는 법에 대한 방법을 담았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무고한 체변 형사전문 변호사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